제2권 내일을 향해 달려라. 제10장 제족의 선택. 정소공은 정나라의 제4대 군주로 이름은 홀이다. 정장공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뒤를 이어 세자홀이 군위에 올랐다. 언뜻 보기에는 그의 군위 계승이 매우 순조로워 보였으나 그 이면에는 세자홀의 동생 공자돌이 고국을 떠나 송나라로 망명해야 하는 복잡한 사정과 아픔이 있었다. 정장공은 죽기 직전 공자돌을 불러 떠나거라라고 명했다. 그것은 사실상 추방이었다. 그러나 공자돌은 항변 한마디 없이 순순히 외가인 송나라를 향해 떠나갔다. 이로써 정장공이 염려했던 후계자 문제는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정소공은 즉위하자마자 자신의 즉위를 알리기 위해 사절단을 주변 각 제후국으로 보냈다. 송나라에도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는 공자돌이 망명해 있는 곳이기도 했다. 그는 특별히 송나라 사절단의 대표로 제족을 임명했다. 제족은 정소공이 세자였던 시절부터 그의 후견인 역할을 맡았던 정나라의 대신이었다. 과거 정장공이 공자돌을 후계자로 세우려 할 때 제족은 과감히 직언하기를 다른 공자를 군위에 세우신다면 신은 정나라를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 사실을 정소공이 어찌 알지 못하랴. 가장 믿을 만한 신하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틀림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오겠습니다. 제족은 자신이 송나라 사절단 대표로 지목된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송나라로 떠났다. 공자돌의 생모는 송나라 귀족 옹씨의 딸 옹길이라는 여인이었다. 추방당하듯 송나라로 망명한 공자돌은 외가인 옹씨 집에 머물며 정나라의 동태를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대국 출신의 생모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포부를 키워왔으며 옹길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뜻을 마음껏 펼쳐라. 송나라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러한 배경은 소국인 등나라 출신인 정소공의 생모와 크게 대조되었다. 공자돌은 외가와 함께 정국을 논의하며 자신의 거취를 결정지으려 했다. 저는 반드시 정나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외조부 옹대부는 미소를 지으며 응답했다. 공자는 걱정할 필요 없다. 옹씨의 명예를 걸고 지원하겠다. 우리 주공께서도 반드시 공자를 후원하실 것이다. 이 무렵 송나라 도성 상구에 정나라 사절단의 대표인 제족이 도착했다. 이를 본 옹대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때가 왔구나. 공자돌이 정나라로 돌아가고 못 가는 것은 제족에게 달려있다. 그러고는 송장공을 찾아가 비밀리에 한 가지 계책을 알려주었다. 송장공은 과거 정나라에 망명해 있던 공자풍이었다. 그는 태제 화독의 손에 송상공이 죽임을 당한 뒤 귀국하여 군위에 오를 수 있었다. 송장공은 정나라를 떠나기 전 자신을 보살펴준 정장공에게 눈물을 흘리며 약속하기를 죽을 때까지 은혜를 잊지 않고 대대로 정나라를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송장공은 정장공이 생존해 있는 동안 이 약속을 잘 지켰다. 그러나 정장공이 죽고 세자 홀이 정소공으로 즉위하면서 송장공은 정나라를 대하는 태도에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망명 시절 송장공은 세자 홀보다는 송나라 귀족 여인의 아들인 공자돌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는 내심 공자돌이 정나라의 후계자가 되기를 바랐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장공의 명으로 공자돌은 정나라에서 추방되어 송나라로 망명하게 되었으며 이 모습은 송장공에게 자신의 옛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세자홀은 편협하고 군주의 자격이 없다. 정소공이 즉위한 뒤 정나라로부터 사절단이 송나라에 도착했다. 동시에 총신 옹대부가 송장공에게 비밀리에 귀띔을 전했다. 지금 정나라의 실권은 모두 제족의 손에 있습니다. 그를 위협하면 정소공을 제거하고 공자돌을 군위에 올리는 일이 쉬워질 것입니다. 내 생각도 같소. 옹대부의 귀띔에 송장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을 굳혔다. 그는 곧 송나라의 최고의 장수 남궁장만을 불러 궁정 주변의 무사들을 매복시켰다. 이윽고 제족이 송장공에게 예를 갖추기 위해 궁에 들어섰다. 그가 허리를 펴는 순간 양쪽 휘장 뒤에 숨어있던 무사들이 나타나 제족을 좌우에서 붙잡았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란 제족은 두려움 속에서 외쳤다. 제가 귀국에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까?
당상 위에 앉아있던 송장공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죄가 무엇인지는 군부에 가서 알아보거라. 말을 끝낸 송장공은 내전으로 사라졌고 제족은 결박당한 채 군부로 끌려갔다. 군부의 경비는 매우 삼엄했고 제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제족은 하루 종일 군부의 작은 방 안에 갇혀 지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보려 했지만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무사들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제족은 불안과 공포 속에 홀로 남겨졌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오갔다. 설마 이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그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날이 저물어 방은 더욱 어두워졌다. 제족은 긴장과 불안감에 휘둘리며 잠조차 이루지 못했다. 연신 방문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그의 귀를 사로잡았다. 곧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감정으로 고개를 든 제족은 송나라의 태제 화독이 들어서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뒤에는 술상을 든 시종이 따라왔다. 화독은 여유 있는 모습으로 제족 앞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술잔을 들어 제족에게 권했다. 우선 한 잔 받으십시오. 그러나 제족은 술잔을 들 여유조차 없는 상태였다. 그의 마음은 이미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제족은 화독을 향해 강한 어조로 물었다. 우리 주공께서 귀국과 우호를 위해 나를 사신으로 보낸 것인데 어찌하여 사신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오? 내가 귀국에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말입니까? 화독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대에게 잘못이 있다면 내가 여기 있지 않았을 것이오. 그러자 제족은 다시 화독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 때문에 나를 이곳에 감금한 것입니까? 화독은 능글맞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그대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곳으로 모신 것뿐이니 너무 조급하게 굴지 마시오. 제족은 화독의 태도에서 무엇인가 불길한 일이 있음을 느꼈다. 그는 계속해서 물었다. 부탁이라니요? 대체 무슨 일입니까? 화독은 미소를 잃지 않으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귀국의 공자 돌이 송나라에 머물고 있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공께서는 공자 돌을 크게 높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를 정나라를 다스릴 만한 인재로 여기고 있지요. 반면에 정나라의 정소공은 결단력도 부족하고 나라를 이끌 만한 자질이나 덕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리 주공의 바람은 명확하오. 그대가 좌우를 폐위시키고 공자 돌을 군위에 올리는 것이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주공께서는 정나라와 수호할 뜻을 가지실 것이오. 어떻소? 그대가 이 일을 도모할 생각은 없소? 그제야 제족은 자신이 군부에 갇힌 이유를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강하게 반박했다. 우리 주공은 선군의 명을 따라 군위에 올랐소. 그의 즉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소이다. 화독은 미소를 띠며 말을 이어갔다. 정장공께서 생전에 공자 돌의 생모 옹기를 특별히 총애하셨던 것은 아실 터, 그 어머니가 총애받았으니 아들 역시 사랑받았으리라. 듣자 하니 정장공께서는 공자 돌을 후계자로 삼으려는 뜻이 있었다고 하더군. 그런데 그대가 그 뜻을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소. 화독의 말에 어느새 제족의 이마에는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침착하려 노력하며 대답했다. 주공께서 임금으로 즉위하신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소. 그리고 신하로서 임금을 폐위시키는 것은 천하의 제후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일이오. 화독은 냉소를 띠며 제족을 설득하려 들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임금 하나 몰아내는 일이 대단한 일이겠소? 중요한 것은 권력이고 힘이외다. 우리 송나라가 귀국편에 선다면 어느 나라가 감히 그대를 비난할 수 있겠소? 제족은 화독의 말을 잠시 듣고 있다가 무언가 반박하려는 순간이었다. 화독은 상체를 제족 쪽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대도 알고 있겠지만 우리 주공께서도 내가 전 임금을 제거했기에 즉위할 수 있었소. 그는 이 말을 마치고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 웃음소리는 제족에게 섬뜩하게 다가왔다. 화독의 눈빛은 살모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그의 웃음은 제족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제족은 마치 뱀 앞에 선 개구리처럼 기가 눌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화독은 그런 제족을 내려다보며 다시 한번 서늘한 웃음을 흘렸다. 흐흐흐, 그대가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 주공께서는 남궁장만을 장수로 삼아 병차 600승을 이끌고 공자돌과 함께 신정을 향해 돌격할지도 모르오. 그날이 오면 그대의 목은 바로 이곳에서 떨어질 것이오. 내가 그대를 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테니 말이오. 화독의 말과 눈빛 그리고 그의 과거 행적을 떠올리며 제족은 단순한 협박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목이 움츠러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잠시 정소공의 얼굴을 떠올리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정소공인가 공자돌인가. 한동안의 침묵 끝에 제족은 고개를 들어 결심을 표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어떠한 감정도 엿보이지 않았다. 말씀대로 하겠소. 화독은 미소를 지으며 제족의 결정을 칭찬했다. 역시 그대는 현명한 판단을 하였소. 하지만 기왕이면 하늘에 대고 맹세해 주시오. 화독의 요구에 제족은 술잔을 높이 들어 하늘을 향해 엄숙히 맹세했다. 공자돌을 정나라 군위에 세우지 못한다면 천지신명이 이 제족을 벌하실 것입니다. 화독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소리 없는 승리감이 어린 듯했다. 그의 9월 공자돌은 정나라 군위에 올라 정여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제족은 정경의 자리에 올라 정나라의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하며 여전히 병권과 내정을 장악하는 최고 실권자로 자리 잡았다. 그는 송장공의 지시대로 자신의 딸을 옹대부의 아들 옹규와 혼인시켰고 사람들은 그의 딸을 옹이라 불렀다. 옹규는 장인의 영향력 덕분에 대부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생각보다 민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백성들은 정여공과 제족의 지시에 잘 따르며 안정을 이루는 듯 보였다. 그러나 정여공의 동생들 공자미와 공자의는 불안을 떨칠 수 없었다. 언제 정여공이 자신들의 목숨을 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결국 그들은 망명을 결심했다. 공자미는 채나라로, 공자의는 진나라로 몸을 피했다. 이로써 겉으로는 정나라의 안정이 찾아온 듯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걸림돌이 많았다. 특히 공자돌을 군위에 올리기 위해 제족을 협박했던 주역인 송나라의 송장공이 문제였다. 송장공은 공자돌의 군위 즉위 소식을 듣자마자 사신을 보내 다음과 같은 재촉의 뜻을 전했다. 그대의 즉위는 전적으로 나의 덕분임을 잊지 않았겠지요. 성색과 흰굿을, 황금 그리고 곡식을 속히 송나라로 보내주시오. 이는 명백히 압박의 재촉장이었다. 이때 정여공이 송나라의 요구대로 모든 물건을 보내주었다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여공은 이미 송나라에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몸을 낮췄던 과거의 망명공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한 나라의 군주로서 과거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었다. 그는 정경 제족을 불러 송장공의 재촉장을 보여주며 자신의 의견을 털어놓았다. 송나라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저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오. 송나라의 요구를 모두 들어준다면 우리나라의 창고는 텅 비게 될 것이오. 내가 임금 자리에 오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성셋을 내주고 창고가 비게 된다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오. 제족 역시 송장공의 과도한 요구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계책을 내놓았다. 주공께서는 이제 막 군위에 오르셨고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새 고을을 송나라에 내어준다면 백성들이 크게 불만을 품고 반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을 송장공께 상세히 설명하며 우선 새 고을의 세물만 보내겠다고 제안하십시오. 또한 구슬과 황금은 약속된 양의 3분의 1만 보내되 정중히 사과의 말을 덧붙이시고 매년 송나라에 공물을 보낼 것이라는 약속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정여공의 결심은 사실 송장공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고민 끝에 제족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욕심 많은 송장공이 우리 제안을 받아들일 리 없을 텐데.
정려공이 우려를 표하자 제족이 단호히 답했다. 주공께서 모두 내주었다가는 나라가 빈 껍데기가 될 것입니다. 만약 송장공이 우리 말을 받아들인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그때 따로 조치를 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려공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는 제족의 제안대로 흰구슬 30쌍과 황금 3,001만 송나라 사자를 통해 전달한 뒤 물러나게 했다. 송장공은 정려공의 이러한 태도에 불같이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였다.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고 비천한 자를 귀하게 만들어 주었더니 이게 무슨 자린고비 같은 수작이란 말이냐. 송장공은 다시 사자를 보내 약속했던 모든 물품과 수량을 요구하며 으름장을 놓았다. 정려공은 송장공의 강압적인 요구에 대해 단호히 대답하도록 지시했다. 창고가 비어서 보낼 물건이 없다고 전하시오. 제족은 송나라의 강요에 굴하지 않고 정려공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내심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이 대립이 더욱 큰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두려웠던 것이다. 정려공은 다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제족을 불러들였다. 송장공은 과거 정장공의 은혜 덕분에 목숨을 부지하고 임금 자리에까지 올랐소. 그런데도 이제 와서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행동하다니 참으로 야박한 사람이요. 그렇다고 지금의 우리 군세로 송나라와 전쟁을 벌일 수도 없는 노릇이요. 차라리 노나라에 사신을 보내 노환공에게 중재를 부탁하는 것이 어떻겠소? 정려공의 말에 제족은 차분히 대답했다. 주공, 선군 시절부터 우리 정나라와 노나라는 깊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더구나 노나라는 정장공의 은혜를 여러 차례 입은 바 있습니다. 노환공께서는 반드시 주공을 위해 힘써줄 것입니다. 정려공은 제족의 말을 듣고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곧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솜씨 좋은 신하를 노나라에 사신으로 보냈다. 정나라 사자로부터 그간의 사정을 들은 노환공은 정려공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말했다. 지난날 송장공이 즉위하였을 때 우리 노나라는 겨우 가마솥 하나를 받았을 뿐이다. 그런데도 송장공은 정나라로부터 이토록 많은 것을 받고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구나.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내가 책임지고 송장공을 설득할 것이니 안심하고 돌아가라. 노환공은 흔쾌히 이를 수락하며 공자 유를 송나라에 보내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도록 했다. 오는 7월 작당의 부종에서 회견토록 합시다. 가을이 되자 노환공은 정나라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 작당으로 향했다. 송장공도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그곳으로 나왔다. 그러나 노환공이 정나라 문제를 거론하자 송장공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내가 그간 정려공에게 베푼 은혜는 날계란을 품어 날개를 돋게 한 것과 다름없소. 이번 보다품 역시 내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먼저 제안한 일이오. 그런데 군위에 오르자마자 맹세를 저버리니 어찌 괘씸한 생각이 들지 않겠소. 노환공은 온건하게 설득했다. 정려공이 귀국의 은혜를 잊을 리 없소이다. 다만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고가 넉넉지 못해 잠시 보답을 미루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오. 그러나 송장공은 노환공의 중재안을 거부했다. 회담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에 정려공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제족이 다시 계책을 내놓았다. 주공, 지난날 송나라 태제 화독은 송상공을 살해하고 송장공을 세운 후 각국에 뇌물을 보내 뒷일을 정리했었습니다. 그때 노나라는 송나라로부터 고위 대정을 받았고 우리 정나라는 상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활용해 송장공에게 상의를 돌려보낸다면 송장공도 과거를 되새기며 더 이상 배은망덕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의의 상은 상, 나라를 의미하며 이는 제사에 사용하는 그릇을 가리킨다. 이는 은나라 시절부터 예기로 쓰이던 귀한 보물로 고위대정과 함께 귀중히 여겨지는 물품이다. 묘책이요. 제족의 의견을 들은 정려공은 크게 기뻐하며 동의했다. 정려공은 다시 노나라로 사자를 보내 상의를 송장공에게 전달할 뜻을 전하며 간절히 호소했다. 이 물건은 본래 송나라의 것이니 이를 보면 송장공께서도 자신의 과거를 떠올릴 것입니다. 군우께서는 부디 우리나라를 구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송장공과 회견하시어 이 물건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환공은 정려공의 간청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송장공에게 다시 회견을 요청했다.
이번 회담은 곡구 땅에서 열리기로 결정되었다. 곡구는 언덕이 많은 지역으로 구두의 언덕이라 불리는 곳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노한공은 이번에는 반드시 송장공을 설득하리라 결심했고 송장공은 남은 물품을 받아낼 심산으로 회담에 임했다. 두 사람은 먼저 서로 예를 다했다. 그러나 노한공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송장공이 먼저 선수를 쳤다. 약속한 성셋은 대체 언제 내놓겠다는 겁니까? 노한공은 송장공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다. 참으로 지독한 자로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비꼬듯 입을 열었다. 정여공께서는 선군이 일군 영토를 사사로운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셨소. 대신 성셋보다 더 귀한 보물을 귀국께 보내기로 하셨소이다. 노한공은 그렇게 말하며 한쪽에 놓아두었던 비단 보자기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송장공은 성보다 더 귀한 보물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이며 두 눈에 기대감이 가득 차올랐다. 이윽고 비단 보자기가 벗겨졌고 안에 있던 물건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물건을 보는 순간 송장공은 하마터면 앗 하고 소리를 지를 뻔했다. 상 위에 놓인 물건은 다름 아닌 은나라 시대의 유물인 상이었던 것이다. 이는 과거 그가 군위에 오르면서 정나라의 뇌물로 바쳤던 바로 그 물건이었다. 송장공은 대번에 안색이 변했지만 곧 노련한 태도로 본래의 표정을 되찾았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물었다. 이것이 무엇이오? 보통 사람 같았다면 이 대목에서 화를 내며 언성을 높였을 것이다. 그러나 노한공은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는 법이라며 태연하게 상의의 유래와 가치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다. 송장공의 속을 훤히 꿰뚫고도 전혀 내색하지 않는 그의 태도는 매우 노련했다. 이 보물의 이름은 상의입니다. 이는 지난날 귀국의 부고에 있던 귀중한 물건이지요. 정여공의 아버지 정장공께서 생전에 군우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셨기에 귀국에서 이 보물을 정나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장공은 아무 말 없이 정중히 듣고만 있었다. 이후 정나라는 이 보물을 대대로 후손에게 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즉위한 정여공께서는 이 보물이 정나라에 있을 만한 것이 아니라며 귀국으로 돌려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직접 가지고 나온 것이지요. 송장공은 여전히 무언의 태도를 유지했다. 어떻습니까? 정여공의 마음이 고맙지 않으십니까? 군우께서도 공자 시절 정나라에서 망명 생활을 하셨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절을 떠올리며 정나라의 땅 대신 이 보물을 받아주십시오. 정장공께서는 과거 귀국이 보낸 보물을 받으셨지만 정여공께서는 그것조차 정나라가 보유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듯합니다. 노한공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뼈 있는 말이 담겨 있었다. 송장공은 그의 말에 깊은 내적 갈등을 느꼈는지 얼굴이 붉어졌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제가 정신이 없어 지난날의 일을 전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송장공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귀국하는 대로 부고를 맡은 신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노한공은 이 말을 듣고 한 번 더 송장공에게 단호히 일침을 가했다. 꼬인 매듭은 풀어야지요. 자르기만 한다면 그 끈은 더 이상 쓸모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송장공을 설득한 뒤 노한공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정도로 해놓았으니 이제 더 이상 송장공이 정여공을 핍박하지 않겠지. 노한공은 본국으로 돌아온 뒤 겨울이 될 때까지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아 정나라와 송나라 사이의 갈등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11월이 되어 정여공의 사자가 다시 노한공을 찾아왔다. 무슨 일인가? 노한공이 물었다. 사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송나라가 여전히 사람을 보내 성셋을 내놓으라고 성화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공께서 직접 사정을 호소하려 했지만 송장공은 사자조차 만나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군우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부디 한 번 더 송장공과 교섭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한공은 이 말을 듣고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탐심이란 이토록 무서운 것이로구나. 결국 그는 송장공과 다시 교섭하기로 결심하고 회견 장소와 날짜를 알렸다. 11월 보름에 헛땅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정나라와 관련된 일을 매듭 지을 때가 왔소.
약속한 날 노환공은 수행원들과 함께 허 땅으로 향했다. 하지만 송장공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기일이 지나고서야 송나라 사자가 송장공의 전가를 가지고 도착했다. 송과 정 사이에는 이미 언약이 있으니 제3자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오. 이 전가를 들은 노환공은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분노를 터뜨렸다. 보통 사람도 욕심이 많고 신의가 없으면 그 장래를 짐작할 수 있거늘 하물며 한 나라의 임금이라니. 내가 정나라와 함께 군대를 일으켜 송나라의 재물을 몽땅 빼앗아올 것이다. 결국 그해 12월 노환공은 병차 300승을 동원하여 정나라 군대와 함께 송나라 수도 상구를 공격했다. 두 나라의 군대는 물밀듯 진격하며 송나라를 압박했다. 후일의 사가들은 이 일을 두고 다음과 같이 비꼬았다. 정소공을 쫓아내고 임금이 된 정여공이나 형 노은공을 죽이고 임금이 된 노환공이나 모두 다를 바 없는 자들이다. 그런 흉악한 자들이 서로 부탁하고 도우니 참으로 우습구나. 송장공 또한 마찬가지다. 피살된 임금의 뒤를 이어 군주가 된 송장공은 끝내 노나라와 정나라의 군대와 싸우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탐욕을 이기지 못한 탓이다. 기나라가 제나라의 분쟁을 틈타 참언을 고한 사건은 동방의 강국이었던 제나라의 국력을 크게 훼손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제2공 시대 이전 약 78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2공과 제5공은 이복 형제로 제2공이 군위에 오른 상태였다. 그러나 기나라가 제2공을 비방하는 참언을 주 왕실에 올리자 주천자는 이를 받아들여 제2공을 팽살하였다. 팽살은 사람을 큰 솥에 넣어 삶아 죽이는 극형으로 이 사건은 제나라 공실을 혼란에 빠뜨렸다. 혼란을 틈타 이복 동생 제5공이 군위를 빼앗아 임금이 되었다. 하지만 살해된 제2공의 동복 동생 공자사는 형의 원수를 갚기 위해 제5공을 습격해 죽였고 이후 자신이 군위를 차지해 제헌공이 되었다. 제헌공은 즉위한 후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하여 호공파 일족을 제거하거나 추방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제헌공의 손자인 제여공 시대에 이르러 국외로 쫓겨났던 호공파의 생존자들이 반격을 시도하였다. 이로 인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그 결과 제여공과 호공파의 공자가 모두 전사하였다. 양파가 모두 몰락하며 제나라의 대부들은 제여공의 아들 공자적을 군위에 올렸다. 이 인물이 바로 제문공이다. 그러나 제문공은 즉위하자마자 호공파 계열의 인물 70여 명을 숙청하며 대규모 학살을 단행했다. 이러한 내분과 학살로 인해 제나라의 국력은 급격히 쇠퇴했다. 그 후 몇 세대가 흘러 제문공의 증손자인 제2공 시대까지도 제나라의 쇠퇴는 멈추지 않았다. 국력이 약해진 탓에 변방의 오랑캐족인 부균이 대거 침입해 제나라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제2공은 급히 정나라의 원군을 요청해 가까스로 부균을 격퇴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제나라의 쇠락을 누구보다도 실감한 이는 제2공 본인이었다. 제나라를 반드시 부흥시키리라. 제2공은 이를 결심하며 본격적으로 다각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했다. 먼저 적대 관계였던 노나라와의 화친을 도모하며 노나라 공려를 자신의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이는 혈연 관계를 맺어 외부 침략을 방지하려는 의도였다. 외교적 정략 결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제2공은 위나라의 공려 역시 후궁으로 맞이했다. 노공려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둘째 공자인 규였고 위공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셋째 공자인 소백이었다. 이외에도 그는 주변의 크고 작은 나라의 공녀들을 후궁으로 맞아들이며 적극적인 외교 관계를 형성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딸들을 이웃나라 군주들에게 시집 보내는 2중 3중의 혼인 정책을 시행했다. 그에게는 여러 딸이 있었다. 첫째 딸 선강은 위나라 공실로 시집을 보냈고 둘째 딸 문강은 노나라 공실, 즉 노환공에게 시집을 보냈다. 이렇게 국력을 어느 정도 회복한 제2공은 제2공을 팽살시킨 기나라를 응징하여 8대 동안 쌓여온 원한을 마무리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는 혼자 힘으로 기나라를 공격할 자신이 없었다. 이에 혼인 관계를 맺은 위나라의 도움을 요청했고 북쪽의 연나라에도 군사 지원을 부탁하며 기나라 침공을 감행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으로 내세운 명분일 뿐 제2공의 기나라 침공에는 더욱 깊은 속내가 있었다. 제나라를 군사대국으로 성장시키겠다.
제2공은 이런 야망을 품고 있었다. 정장공이 죽은 후 중원에는 더 이상 절대 강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남쪽의 초나라가 왕호를 사용하며 중원 진출을 선언했지만 아직 중원을 넘볼 만큼의 힘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제2공은 동방의 대국이라는 태공망 시절의 명성을 회복하기에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기나라 침공은 제나라가 군사 강국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이었다. 하지만 기나라 군주 기우는 이러한 제2공의 침공이 무척 황당하고 억울하게 느껴졌다. 150년이 넘은 옛일을 이유로 복수를 결심한다니 기나라로서는 이를 지나치다고 여길 수밖에 없었다. 예전이라면 주왕실에 호소하여 제나라의 무력 행위를 제지할 수도 있었겠으나 주천자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졌고 이제는 힘과 실력이 옳고 그름을 결정짓는 시대가 되었다. 힘에는 힘으로 맞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기나라의 국력은 너무나도 약했다. 제나라 한 나라를 상대하기에도 벅찬 형편에 위나라와 연나라까지 가세했으니 약소국인 기나라로서는 감히 싸움을 벌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기우는 재빨리 동맹국 노나라에 구원을 청하는 사자를 보냈다. 그 후 기나라 성과 보루를 높이 쌓고 성지를 깊이 파며 노나라 구원군이 도착하기만을 목 놓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고대하던 소식이 전해졌다. 노환공과 정여공이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성 밖에 도착하였습니다. 기우는 그제야 답답했던 심정을 놓으며 하늘이 노랗게 보였던 것이 파랗게 물드는 것 같았다. 그는 즉시 성벽 위로 올라가 확인하니 과연 노나라와 정나라 군대가 30리 거리에 진채를 치고 있었다. 기우는 동생 영계를 불러 지시했다. 노나라와 정나라의 군대를 맞아들일 준비를 하라. 그 시각 기성박 들판에 진채를 내린 노환공은 제나라 진영을 방문하여 제2공과의 회견을 요청하고 있었다. 제2공과 노환공은 장인과 사위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술상이 마련되자 두 사람은 술잔을 나누며 담소를 시작했다.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노환공이 제2공에게 정중히 입을 열었다. 기나라가 제나라에 저지른 옛일에 대해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 선군의 뜻을 이루려 하시는 군우의 결심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기나라는 대대로 우리 노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혼인국입니다. 노나라의 체면을 봐서라도 기나라의 지난 허물을 용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노환공의 말이 끝나자 제2공의 얼굴에 돌연 변화가 일어났다. 지금까지 온화했던 그의 태도는 차갑고 단호하게 변했다. 우리 선조인 제2공은 기나라의 참소로 인해 주왕실로 끌려가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세상을 떠나셨소. 이 사건은 제나라에 있어 크나큰 원한이며 8대에 걸쳐 내려오는 동안 그 한을 풀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의 시대에 이르러 그 원한을 갚으려는 것이오. 이 문제는 노나라가 관여할 성격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오. 하지만 그 일은 아주 옛날의 일이고 또한 그만두시오. 그대가 비록 나의 딸과 혼인한 사이라 하더라도 기나라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조상의 원수를 갚아야 하오. 노나라가 기나라를 돕고 말고는 노나라의 자유요. 그 말씀이 지나치신 것 아닙니까? 지나칠 것 없소.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는 기나라를 공격할 것이오. 그대가 기나라를 돕는다면 우리 사이에는 오로지 싸움만이 남을 뿐이오. 제2공의 단호한 태도에 노환공도 더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다. 내가 선의를 가지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시다면 좋아요. 군우의 말씀대로 싸움만이 답일 뿐이오. 노환공은 분노를 안고 자리를 박차고 노나라 진채로 돌아갔다. 그는 공자 이객에 명령을 내려 병거를 이끌고 제나라의 진채를 공격하도록 했다. 노환공이 제나라 진영을 공격하자 제2공도 이에 뒤지지 않으려 공자 팽생을 출전시켜 공자 익과 대치하게 했다. 두 장수는 기세등등한 채 전투를 벌이며 서로를 향해 맹렬히 돌진했다. 공자 팽생은 제나라에서 그 힘과 용기로 이름난 장수였다. 그의 손은 곰 발바닥만 했고 그가 가진 괴력은 아름드리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릴 정도였다. 그는 그야말로 일당백이라는 수식어가 딱 어울리는 인물이었지만 이러한 강자 앞에서 공자익은 밀릴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노환공은 진자와 양자를 보내 공자익을 도우라 명했다.
하지만 세 장수 모두 공자 팽생의 기세에 눌려 각자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데 급급했다. 그러던 중 위나라 군주 위해공과 연나라 군주 연선공이 제2공을 돕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전장에 합류했다. 이로 인해 전세는 제나라 쪽으로 크게 기울기 시작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진영을 차리고 있던 정여공이 대군을 이끌고 노나라를 지원하러 전투에 합류했다. 정나라 장수 원번과 만백은 병거를 이끌고 제나라 본진을 기습하여 싸움의 균형은 다시 팽팽해졌다. 이 혼란스러운 싸움을 지켜보던 기나라의 공자 영계 또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병사를 이끌고 성문을 열어 제나라 진영으로 돌격했다. 이에 공자 팽생도 잠시 주춤하며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전장은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제나라, 위나라, 연나라가 한 편을 이루었고 노나라, 정나라, 기나라가 또 다른 편으로 맞섰다. 6나라 군대가 얽혀 기성 들판을 가득 메우며 사투를 벌였다. 전장은 각 나라의 군사들이 질러대는 함성 소리로 가득 찼다.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지며 희생자들이 속출했다. 전장은 시체가 산처럼 쌓였고 흘러내린 피눈내를 이루었다.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일까 싶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전투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노한공은 병거에 올라 전투를 지휘하며 장병들을 독려했다. 그러던 중 저편에서 연선공이 달려오는 모습을 발견했다. 노한공은 이를 놓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백이여 들어보시오. 그대는 제나라의 비위를 맞출 줄만 알고 우리가 함께 맹세했던 동맹은 잊었단 말이오. 연나라는 북방에 위치해 있었기에 중원의 문화 유입이 더뎠고 늘 제나라의 압박과 위협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연선공은 노한공과 동맹을 맺고 사별 맹세까지 했었다. 노한공이 언급한 맹세는 바로 그것을 의미했다. 노한공의 꾸짖음에 연선공은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동맹의 맹세를 깨고 제나라의 압력에 굴복한 자신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다. 결국 연선공은 고개를 숙이며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서 물러났다. 연나라 군대가 빠져나가자 연나라와 협력하던 위나라 병력은 고립되어 버렸다. 더구나 위군은 뛰어난 장수마저 부족하여 상황은 더욱 불리하게 돌아갔다. 위해공은 두려움에 몸을 뒤로 빼기 시작했고 이를 본 위나라 군사들 사이에 혼란이 퍼지며 전열이 무너졌다. 팽팽하던 국면은 드디어 깨지며 노나라, 정나라, 기나라 연합군이 전쟁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이 여파로 제나라군마저도 혼란에 빠졌고 전선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전장에서 용맹을 떨치던 천하장사 팽생조차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으며 전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연합군의 사기는 절정에 달했고 달아나는 제나라와 위나라 군을 추격하며 승리를 굳혀가는 듯했다. 그러던 중 저 멀리 들판에 먼지가 피어오르며 한 무리의 병거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송나라의 장수 남궁장만이 이끄는 송군이었다. 완패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던 제2공은 그 모습을 보고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그러나 노한공과 정여공은 송군이 도착하자마자 예전의 앙금이 되살아난 듯 곧바로 그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쫓던 제군을 뒤로 한 채 송나라 병력을 향해 돌격한 것이다. 남궁장만은 제대로 진영을 정비할 시간도 없이 노, 정 연합군의 공격에 직면했고 제나라의 패배 소식을 접하자 싸울 의지를 완전히 잃고 말았다. 후퇴하라. 남궁장만은 크게 외치며 군사들을 이끌고 급히 전장에서 물러났다. 송군의 지원을 기대했던 제2공은 남궁장만의 퇴각을 지켜보며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미 연나라와 위나라 군대는 전장에서 모습을 감췄고 제나라 또한 더 이상 싸울 힘을 갖고 있지 않았다. 남은 일이라고는 패잔병을 수습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다. 퇴각을 결심한 제2공은 기성을 돌아보며 결연한 표정으로 입술을 굳게 물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기나라는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만일 기나라가 존속한다면 그때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굳게 맹세한 뒤 쓸쓸히 기나라를 뒤로 하고 떠났다. 이 사건에 대해 후세 사람들은 제2공의 기나라를 향한 집착을 꼬집으며 이렇게 평했다. 8대에 걸친 원한이라 해도 세상에 원한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쉽게 삼키려 하지만
그 결과는 어찌 될 줄 아는가? 상대를 멸망시키기 전에 자신의 군대가 먼저 패배하고 말았다. 제2공은 결국 후세의 웃음거리가 되었을 뿐이다. 멸망 위기에서 회생한 기우는 노환공과 정려공을 성 안으로 초대해 성대한 잔치를 열었다. 두 군우의 은혜는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기억할 것입니다. 기우는 창고의 보물을 풀어 두 군주의 수고에 답례했으며 며칠 후 그들이 떠날 때는 성 밖 30리까지 따라 나가 눈물을 흘리며 작별을 고했다. 기나라 원정에서 큰 패배를 겪고 돌아온 제2공은 그 울분을 쉽게 사귈 수 없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마다 벌떡 일어나 소리치곤 했으며 정청에 나가서도 기나라에 대한 분노만을 쏟아냈다. 그러한 분노는 그의 몸과 마음을 좀먹기 시작했고 결국 병이 되어 자주 병석에 눕게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2공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어떤 약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당대의 명의들을 불러 진맥을 받았으나 소용이 없었고 제2공은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아, 결국 기나라를 멸망시키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구나. 그는 병상 옆으로 세자 제아를 불러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세자여, 기나라는 우리 제나라와 대대로 원수관계였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절대로 이 원한을 잊지 말아라. 만일 기나라를 멸망시키지 못한다면 종묘에 설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거라. 내가 너에게 남길 유산은 오직 이 말뿐이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말이었고 제2공의 결연한 유언으로 남았다. 세자 제아는 제2공의 유언을 깊이 새겼다. 제2공은 병상에서 조카 공손무지를 불러들여 세자에게 예를 표하게 한 후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 너의 아버지인 이중년은 나의 친동생이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지난해 세상을 떠나고 너 홀로 남았구나. 이제 나도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왔다. 너는 세자를 충심으로 섬기고 새 임금에게 예의를 다하도록 해라. 그의 말을 마친 뒤 제2공은 두 번 다시 뜰 수 없는 눈을 감았다. 그의 재위 기간은 33년, 주한왕 22년이었다. 제2공의 뒤를 이어 세자 제아가 군위에 올랐다. 그는 곧 재앙공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피난처에서 돌아온 정려공은 성안이 폐허로 변한 광경을 보며 깊은 울적함에 빠졌다. 한바탕 싸움이라도 벌였다면 이러한 우울함은 덜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제족의 잘못이다. 정려공의 마음에는 제족을 향한 원망이 가득했다. 정려공이 제족을 제거하고자 결심한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다. 그러나 제족은 이미 조정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으며 모든 대부들마저 제족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 정려공은 성급히 행동에 나섰다가는 자신이 먼저 위험에 처할 것을 알았기에 분노를 삼키며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 이듬해 봄 주한왕이 세상을 떠나고 세자타가 새 왕으로 즉위하며 그는 주장왕이 되었다. 정려공은 조문을 위해 사신을 보내려 했으나 제족이 나서 이를 강하게 반대했다. 주한왕은 정장공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장수 축담이 주한왕을 활로 쏘기까지 했으니 사신을 보낸다면 모욕만 당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제족의 말을 들은 정려공은 표면적으로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속으로는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자는 내가 하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방해하려 드는구나. 정려공은 더욱 강하게 제족을 없앨 결심을 다졌다. 어느 날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자 후원으로 산책을 나섰다. 그의 뒤를 대부 옹규가 조심스레 따르고 있었다. 정려공은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새들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를 본 옹규가 궁금해 물었다. 주공께서는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을 가지셨는데 어찌하여 우울해하시고 한숨을 내쉬십니까? 내 신세가 저 새들만도 못한데 어찌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는가? 혹시 제족 때문이십니까? 정려공은 아무 말 없이 옹규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다. 옹규는 주공에 가까이 다가와 한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임금은 부모와 같고 신하는 자식과 같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 근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효이며 신하가 임금을 위해 힘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충입니다. 만일 주공께서 저를 믿고 상의해 주신다면 제 목숨을 바쳐 그 뜻을 이루겠습니다. 정려공은 옹규를 잠시 바라보다 물었다. 그대는 제족의 사위가 아닌가?
신이 제족의 딸과 결혼한 것은 송장공의 명령 때문이었을 뿐 제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옹규의 진심 어린 답변에 정여공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며 누군가 듣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 후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만일 그대가 제족을 제거할 수 있다면 그의 자리를 그대에게 맡기겠다. 주공께서 그렇게 명하신다면 신이 제족을 죽이겠습니다. 정여공은 깊이 생각에 잠기며 말을 이었다. 제족은 여우처럼 교활하고 지혜로운 자라 보통의 계책으로는 쉽사리 그를 처치하기 어려울 것이오. 그러자 옹규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난번 송나라 군대가 침략했을 때 성 동쪽 마을이 심하게 약탈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공께서 제족에게 명하시어 그곳 백성들을 위로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먼저 가서 술자리를 마련하고 술에 독을 타서 제족을 제거하겠습니다. 옹규의 계책을 들은 정여공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모든 것을 그대에게 맡기겠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옹규는 아내 옹이를 마주하자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아내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했다. 옹이는 아버지 제족을 닮아 눈치가 빠른 여인이었고 남편의 평소와 다른 기색을 단번에 알아챘다. 오늘 궁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무 일도 없었소. 옹이는 남편의 표정이 더욱 어색해지는 것을 보고 의심을 품었다. 부부는 한 몸과도 같습니다. 일이 크건 작건 간에 아내가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하지 않나요? 옹규는 마지못해 우물쭈물 대답했다. 장인께서 동쪽 교회로 나가 백성들을 위로하기로 하셨소. 그 외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소. 그러나 옹이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했다. 그날 밤 옹이는 술상을 차려놓고 남편에게 술을 권했다. 옹규는 장인 제족을 제거하려는 계획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고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권하는 술을 모두 받아 마셨다. 결국 그는 크게 취해 골아떨어졌다. 옹이는 깊이 잠든 남편을 내려다보다가 남자 목소리를 흉내내며 물었다. 자네는 오늘 낮에 무슨 일을 꾸몄는가? 술에 취한 옹규는 현실과 꿈을 구별하지 못한 채 웅얼거리며 대답했다. 주공을 위해 제족을 없애기로 했다네. 옹이는 그 말을 듣고 기절할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이튿날 아침 옹규가 잠에서 깨어나자 옹이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를 죽일 계획을 세운 것이지요. 옹규는 당황하며 부인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어찌 그런 일을 꾸밀 수 있단 말이오? 어젯밤 당신이 잠결에 한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옹규는 얼굴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낮췄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부인은 어떻게 하시겠소? 옹이는 차분히 대답했다. 저는 지아비를 따를 뿐입니다. 다른 선택은 없지요. 아내의 말에 옹규는 안도하며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털어놓았다. 옹이는 그의 말을 모두 들은 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시다시피 우리 아버지는 궁 밖으로 잘 나가지 않으십니다. 동쪽 마을로 나가실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먼저 친정에 가서 아버지를 설득해 보겠습니다. 옹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거 좋은 생각이요. 이번 일이 성공하면 나는 당신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고 당신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요. 옹이는 즉시 친정으로 향했다. 옹이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소매를 잡아 끌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친정아버지와 남편 중 어느 쪽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다. 그야 둘 다 소중하지 않겠느냐? 옹이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물었다. 그게 아니고 두 사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어머니는 딸이 농담을 하는 줄 알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생각에는 남편보다는 아버지가 더 소중할 것 같구나. 옹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요? 어머니는 차분히 설명했다. 여자는 시집가기 전에는 남편이 없지만 아버지 없이는 세상에 태어날 수 없다. 또 여자는 남편이 죽으면 다시 시집갈 수 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시 얻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남편보다는 아버지가 더 소중하지 않겠느냐? 어머니는 딸 내외가 잘 살고 있다고 믿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대답했다. 그러나 옹이는 남편을 죽일 것인가
아버지를 죽일 것인가 하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어머니의 말을 들은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이제 아버지를 위해 남편을 버리겠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딸의 고백에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급히 남편 제족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딸에게 들은 이야기를 남편에게 모두 전했다. 제족은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희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다음 날 제족은 정려공의 명에 따라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성박 동쪽 교회로 향했다. 그러나 그 전에 공자 강서를 시켜 비수를 숨긴 신복부하 10여 명을 잔치상 주변에 배치하고 공자 아래게는 무장 병사 100여 명을 이끌고 마을 주변에 매복하도록 지시했다. 제족이 마을에 도착하자 옹규가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앞으로 나와 술잔을 가득 채워 건네며 말했다. 먼저 술 한 잔을 받으시고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고맙네. 제족은 잔을 받는 척하다가 갑자기 옹규의 손목을 움켜잡았다. 동시에 술잔을 빼앗아 연못 속으로 던졌다. 잠시 후 연못 속 물고기들이 배를 뒤집으며 떠올랐다. 제족은 주변을 둘러보며 크게 외쳤다. 누가 나를 위해 이 불순한 자를 끌어내지 않겠는가? 그의 호령이 끝나기도 전에 매복해 있던 신복 부하들이 일제히 뛰어나와 옹규를 붙잡아 묶었다. 옹규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말을 잃었다. 공자 강서는 칼을 뽑아 옹규를 베었고 그의 목은 땅바닥에 굴러 떨어졌다. 한 부하가 그 목을 발로 차서 연못 속으로 집어넣었다. 그 같은 시각 정려공이 보낸 군사들이 옹규를 돕기 위해 마을 입구로 도착했다. 그러나 마을 주변에 매복하고 있던 공자 아래 병사들이 즉시 나와 그들을 공격했다. 마을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한바탕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싸움은 공자 아래 승리로 끝났고 정려공이 보낸 군사들은 겨우 서너 명만 살아남아 도망쳤으며 나머지는 모두 죽임을 당했다. 그 시간에 정려공은 옹규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도착한 소식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였다. 옹대부가 제족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려공은 절망하며 길게 한탄했다. 제족이 나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구나. 그는 곧바로 뒷문을 통해 채나라로 도망쳤다. 이후 어떤 사람이 정려공에게 옹규의 실수에 대해 말했다. 일이 실패한 것은 옹규가 아내 제씨에게 비밀을 누설하여 제족이 이를 미리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려공은 옹규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라의 큰일을 아내와 상의하다니 그놈은 죽어도 싸다. 옹규를 처단한 뒤 성으로 돌아온 제족은 이미 정려공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를 뒤쫓기에는 늦었음을 깨달은 제족은 모든 대부들을 불러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그런 후 그는 수레를 위나라로 보내 망명 생활을 하고 있던 정소공을 모셔오도록 지시했다. 얼마 후 정소공이 돌아오자 제족은 그 앞에 나가 몸을 낮추며 예를 갖추었다. 지난날 신이 맹세한 바와 같이 이제야 주공을 다시 임금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과거의 임금 자리에서 물러났던 정소공은 다시 정나라 군주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그는 신정성을 떠난 지 4년 만에 복귀하며 눈물을 흘렸다.